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치권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째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명태균 씨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명태균 씨는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상 녹화까지 진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현재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곧 조서 열람 등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9천만 원이 공천 대가였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2억여 원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명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 씨를 또 소환할까요? 네, 검찰은 명 씨를 추가 소환하지 않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 씨를 소환하기 이전에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 언론에 나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명태균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가십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팡이를 짚고 검찰 청사로 걸어갑니다.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그만해! 정신 차려! 명 씨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거짓 허위 보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받고 거기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명 씨는 지난달 한 언론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당시 농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가족들 앞이라 허언을 했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5살째 딸이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힘이 없었어. 예? 그냥 잡혀가야지 뭐. 제가 그렇게 답변할까요? 민주당이 공개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부탁, 대통령실 이전 관련 대화 녹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어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 씨는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조금 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주말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시청력을 가득 메워달라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현국 기자, 곧 이 대표 발언이 시작됩니까? 네, 집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곧 진행될 예정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이번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금요일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SNS에 시청력을 가득 메워달라,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자는 글을 올리거나 당원에게 참여 독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지난주와 달리 조국혁신당 등 다른 4개 야당 지도부도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집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민주노총 등 친야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본부도 이곳 시청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집회 통제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밀면서 경찰과 마찰에 연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단체와 함께하지 않는 단독 집회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같은 집회 무대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열었던 촛불행동은 잠시 뒤 광화문 방면으로 촛불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 현장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집회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화를 통해 쇄신 의지를 밝힌 대통령실은 인적 개편을 위한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편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하는데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정부 규탄 집회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이라고 적힌 집회 포스터도 공개했는데 1시간 차로 연달아 집회를 여는 민노총과 촛불행동, 민주당을 겨냥해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따로 하지만 누가 봐도 원팀 집회라고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유죄를 확신하니 판사를 압박하는 거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떳떳하면은 무죄가 확실하면은 집회를 하고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외 집회를 통해서 판사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회를 또 기획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3명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 사실상 연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화를 약속한 대통령실은 인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훈 전 비서관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자진 철회를 쇄신의 계기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인적 개편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은 주말에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인적 개편은 이달 중순 예정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예산 전국이 이어질 수 있어 개각과 참모진 개편의 시기와 폭도 유동적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네, 영화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격투를 벌일 때도 옷차림엔 늘 격식을 갖추고 젠틀한 태도를 유지하는 영국 신사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Manners maketh man. 한 친한계 의원이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이 매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로 이 대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나름 긍정 평가를 했던데 그래도 좀 아쉬움을 얘기한 것 같네요. 네, 특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하나 정도만 해라, 목 아프다 이제 라면서 존칭을 쓰지 않는다든가 외신 기자가 한국어로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답한 장면을 꼽았습니다. 솔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여지는 표정과 몸동작 모두 섬세하게 신경 썼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이 팔을 벌려서 책상을 짚고 발언하는 모습도 낮은 자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담화가 끝난 이후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든지 여사의 해외 순방 불참 같은 굵직한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담화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 이것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의사 전달 방식을 놓고 아쉬움을 지적하는 장면이 몇 번 있었죠. 네, 친윤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일에 공식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4대 요구를 하니까 왜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전달 방식을 비판했었습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쇄신이 효과가 있겠냐면서 한 대표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았던 건데요. 한 대표 측 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됐다는 입장인데 이번 담화를 계기로 양측 간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법사위 전의 전쟁. 법사위의 법사위 예산 관련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이 이 검찰 수사에 쓰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58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 관련해서 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던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60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가 5선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항의를 받아보고선 처음이야. 법사위가 예산을 증액해 준 기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예산이 246억 원 늘었는데요. 그동안 사법부가 요구해온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의 초과 근무수당 같은 인건비가 올해는 492억 원이었는데 이게 6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심을 사려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인건비 증액은 마땅한 조치라면서 증액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 야당의 증액 의도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재판 지연을 줄곧 비판해왔던 여당 입장에선 이 인건비 증액 자체를 반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법원 예산이 정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이틀째 서해 일대에서 GPS 교란 도발을 벌였습니다. 이 GPS로 항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 어선과 항공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하면서 이 GPS 교란 공격을 함께 해왔는데 6개월 만에 GPS 교란 도발을 한 이유가 뭔지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어제부터 이틀간 GPS 교란 도발을 했고 우리 선박들과 민항기 수십 대가 운항장애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교란 전파를 쏜 곳은 북한 해주와 개성으로 서해 5도를 오가는 선박과 인천공항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철 맞은 가을 꽃게잡이에 나선 어민들은 GPS 화면에 입력 없음이란 메시지가 뜨거나 엉뚱한 위치 정보가 떠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GPS에 그 위치가 떠야 되는데 위치가 안 뜨고 딱 멈추고요. 안 그러더니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또 시작하네. 북한이 GPS 교란 도발을 다시 한 건 5개월여 만인데 강도는 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서 70데시벨 출력의 교란 전파와 달리 이번엔 20데시벨 수준이라고 전했는데 저강도 도발로 군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어민 불편을 키워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GPS 교란은 가장 효과적인 회색지대 도발이다. 북한이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군이 대응하기 어렵고 우리 선박이 길을 잃고 NLL을 넘어 영유권 분쟁이 촉발되도록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어제 새벽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해경은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아 어선이 순간 기울어지며 뒤집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선 이틀째 실종자 야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한림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환 기자,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 없습니까? 네, 해경은 이틀째 사고 지점과 해안가 등을 수색했지만 아직 실종자 12명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바다 위에 조명탄을 터뜨리며 야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에서 37km 떨어진 지점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잠수부를 투입했습니다. 해군의 원격 조종 로봇도 수중 수색에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90m로 깊은 데다 선체가 어망등에 뒤엉켜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은 내일쯤 바지선과 심해 잠수부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바지 크레이서는 인장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망 제거 작업이나 심해 잠수사들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금성호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사고 당시 고등어 등 어획량이 평소의 5배가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요?
해경은 잡은 물고기의 무게가 순간 한쪽으로 쏠리며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반선이 와서 한번 이적을 했고 운반선이 이탈한 뒤에 이게 쓰러졌다면 이 고기의 무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해역을 찾아 선원들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사흘 전 경기도 수원에서 시민 2명을 공격한 사슴이 구조단 잠복 끝에 오늘 생포됐습니다. 서식지가 줄어들자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사슴을 마취총으로 쓰러뜨리고 끈으로 다리를 묶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주말 농장 인근에서 전문 구조단이 사슴을 포획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6일 새벽 광교 호수공원에서 30대 남성을 뿔로 공격했던 그 사슴입니다. 많이 놀랐죠. 그때 놀란 것도 둘째치고 너무 이대로 갔다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슴은 약 4시간 반 뒤 인근 광교저수지에서도 산책하던 60대 여성의 허벅지를 뿔로 찔렀습니다. 수원시 의뢰를 받은 구조단은 잠복 끝에 사슴을 생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슴이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 사람이 많은 곳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번식기를 맞아 공격성이 강해진 걸로 추정합니다. 겨울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숫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뿔이 단단해지고 뾰족해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사슴이 어디서 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사슴을 인근 농장에 임시 보관할 예정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슴 농장 등의 입양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어제 저녁 국도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차량 안 내비게이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던 고속버스 세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훈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이 치솟는 차량에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차량 내부 운전석과 운전대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내비게이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었는데 40대 운전자는 불이 번지기 전에 피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제 펑 터졌다라고 신고를 했고, 신고자 진술도 이제 보조 배터리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얘기.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뒤쪽 범퍼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호남 고속도로 논산 방향 유성 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전방 차량에 후미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그 선행하던 2대 차량까지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네요. 오늘 오전 8시 5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경부 동탄터널 안에서 주말 나들이를 가던 고속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민의 발로 불렸던 마을버스가 최근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용객 감소로 적자가 불어나자 운수회사들이 배차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건지 고승현 기자가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일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첫 번째 정거장이자 종점인 이곳 평창파출소부터 제가 직접 타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정류장까지 타는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상명대 구간에서 학생들 5명이 타고 내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거의 빈 차로 운행합니다. 마을버스의 차고지, 버스 4대가 아예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로 적자가 쌓이면서 운행을 포기한 건데 수년째 임금이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그만두는 버스 기사들이 늘고 있고 신규 채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을버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총 241개 노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만 해도 135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돼
매년 그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4억 2천 명이었던 승객은 3억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마켓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빌리티 시대에서의 마을버스 기능이 같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민들의 불편은 커졌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는 지난해 요금을 1,200원으로 300원 올리면서 그나마 줄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유가 등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서울시의 적자 보전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문다혜 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공유 숙박업소 운영 실태는 어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서울에서만 불법으로 영업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가 13,0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소음이나 분리수거 문제로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김혜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가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근처 오피스텔입니다. Are you looking for Airbnb?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니 복도에 숙박 영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건물에서만 최소 4곳이 공유 숙박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여기가 아니다. 벨을 누르지 말아달라는 메모를 붙이는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사람스럽죠. 서너 명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분리수거를 할 줄 모르다 보니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그 이전 관광 아직 분류가 안 했어. 그냥 이 방에 손님 다 버려요. 홍대 입구역 주변 숙소를 예약해봤습니다. 예약 전까진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결제 후 확인해보니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지만 운영자를 만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알려주는 것도 메시지 톡을 통해서 예약을 알려주거든요. 그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주소도 알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어비앤비의 경우 서울에 운영 중인 17,800여 곳 중 정식 등록된 4,700여 곳을 제외한 13,000여 곳이 불법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영업신고증이 없으면 신규 숙소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연간 최대 180일까지만 공유 숙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법조윤리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검사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건을 검찰 퇴임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이 사건은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대형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V글로벌은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좀 모집책 그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이만큼 벌었다고 뭐 돈을 보여준다든지 계좌를 보여준다든지. 이종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퇴임 후 일당 중 한 명인 광모 씨의 범죄 수익 횡령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곽 씨가 또 다른 코인 사기로 기소될 당시 주임 검사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형 다단계 사기 사건의 1급 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액 1조 원이 넘는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총선 때 부인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출마로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임현택 회장 탄핵 안건을 표결에 붙입니다. 막말과 리더십 논란으로 취임 6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오후 2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임 회장 체제로는 의료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상황인식 때문입니다. 의협 대의원들은 탄핵 사유로 각종 막말 논란과 간호법 저지 실패,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을 들었습니다. 또 임 회장이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부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임 회장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학생들하고 전공의가 저러고 있는 판인데 비대위도 설치 못하면 이제 의협은 아무것도 못하죠. 의협이 사실 이런 문제에서 대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을 발생시키는 거라. 최근 임 회장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사과하고 자신의 SNS도 삭제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표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 사태 해결에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는 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새 회장과 연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9곳 의대 학생 대표들도 임 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왔다며 탄핵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의협 대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협 내부적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탄핵안과 별개로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제2금융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최수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12,000세대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은행권이 내놓은 대출 금리가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로 예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터무니없는 가산금리로 지금 이자 장사를 해서 일반 서민들 돈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입주 예정자들은 시중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이 금융권보다 더 높은 게 말이 되냐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제시한 금리는 4.8%, 이 금융권인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묵시적 담합하는 거 아닌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1금융권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이런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출금리 부담에 아예 입주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금리도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일반 주담대 금리를 추월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은행에서 넘어오는 그런 대출의 물량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한두 달 뒤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대출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이른바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비트코인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역시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습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 뉴욕 증시는 연일 상승세입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44,000선을 처음 넘었고 S&P 500 지수도 장중 처음 6,0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시장 평가가 증시를 밀어올렸습니다.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사흘째 급등해 2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흘 만에 기업 가치가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빠른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비트코인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7만 7천 달러 선을 처음 뚫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전 약속한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공약과 정책 실현은 별개인 만큼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지켜보는 할리우드와 스포츠계 등 스타들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반대하며 해리스 지지를 표명했던 연예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향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희비가 갈린 스타들의 장동욱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I think Kamala Harris needs a catchphrase. I'm Kamala Harris, and I am down with democracy.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비롯해 마블 영화의 주역 스타들이 미국 대선에 앞서 올린 해리스 후보 지지 영상입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던 할리우드의 대다수 스타들은 울상을 짓게 됐습니다. 래퍼 카디비는 해리스의 폐색이 짙어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흐느끼는 모습을 올렸고 해리스 지지를 밝혔던 유명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는 자신의 콘서트 도중 트럼프의 당선을 비판했습니다. Someone who hates women so deeply is abou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 선언에 동참했는데 트럼프는 스위프트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며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미국판 블랙리스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던 베테랑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시대로의 복귀라면서 압제에 맞서 날마다 싸우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를 향한 지지를 표명해왔던 유명인들은 승리를 만끽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스타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며 각별한 사이를 자랑했던 US 오픈 챔피언 브라이슨 디셈보. You think Biden can do that? I don't know. 디셈보는 트럼프의 승리 연설에 초대돼 무대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Up here today, the U.S. Open champion. He's a fantastic golfer. Slightly longer than me. It's a little bit longer than me. Just a little bit. Bryson DeChambeau is up here someplace. 그 밖에 종합격투기 대회 UFC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나 화이트, 킴 카다시안 등도 트럼프의 당선에 한방 웃음을 띠게 됐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우리 산업계는 한껏 긴장한 모습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조선업을 콕 집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배경을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미국 측이 이 조선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배경이 뭡니까? 네, 그만큼 이 미국의 상황이 급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 그중에서도 해군력의 팽창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은 234척으로 미국보다 많습니다. 또 중국 해군의 함정은 70% 이상이 2010년 이후에 건조된 반면 미국은 그 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이런 환경이 패권 유지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미국 정부는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2053년까지 최대 340척의 새 전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네, 문제는 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때 미국은 조선업의 강국이었지만 인건비 상승과 숙련 노동자 부족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지금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네. 올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이 219척으로 18%, 중국이 1,338척인 69%로 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점유율은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0배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미 정부는 앞으로 이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은 조선 강국이면서 우방국인 이 한국이나 일본의 손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요.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다. 군함은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의 존스법과 각종 규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유지보수 정비, 이 MRO가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8월 하나오션이 4만 톤급 군수 지원함 창정비를 처음 수주했고 미 해군의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잇따라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6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중공업도 이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체들이 선박 건조 기술이나 노하우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이 쇠락한 미국 조선소들을 되살려서 이곳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일도 가능할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이태리 회사가 이미 미국 내에 조선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역량에 대해서 테스트를 시작한 거고요. 또 군사용이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이 전통 에너지의 회귀를 선언한 만큼 LNG선 같은 에너지 운반 선박의 발주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 미국 우선주의에 걱정이 많은데 조선업이 한미 두 나라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명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 전광판을 최근 한국 기업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접수에 나선 한국 대표 과자는 물론 IT와 식품 기업도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한 이름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K-팝 아이돌 뉴진스가 등장해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소개합니다. 빼빼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서기 시작하자 빼빼로데이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타임스스퀘어 광고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My friends and I even made our own pepero. 전 세계에서 전광판 광고료가 가장 비싼 타임스스퀘어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알린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2002년 고 이건희 회장 지시로 1,600만 달러를 들여 광고를 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며 브랜드 경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K컬처의 확산과 함께 타임스스퀘어에서 한국 기업 이름을 보는 건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일본에 4,700개씩 해외로 수출된 라면도 올해 전광판에 등장했습니다. 한국 출생 자이언트 판다 포바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 아시아를 넘어선 인기를 실감케 하는가 하면 조용필, 이명웅 등 연예인을 알리는 광고도 등장합니다. 타임스퀘어에서의 해외 광고가 지금 글로벌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우리 기업의 타임스스퀘어 광고판 접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오늘 따스한 가을볕 아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느끼기 좋았습니다. 하늘도 맑고 쾌청했는데요. 도심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에 최대 20mm,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0도, 제주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0도, 전주 18도, 울산 1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친 언사가 오가는 래퍼들의 랩 배틀에도 최소한의 규칙은 있습니다. 상대방 공연 도중 끼어들거나 과도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관객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 진행되는 영국 총리의 주간 질의 PMQ를 보면 토론에 기초한 의회 정치는 정제된 랩 배틀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 come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Can they show that they can be more than student politics? I think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is giving a masterclass on student politics. 재치 있는 문답이 한 차례 오간 뒤엔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얻은 후에야 입을 엽니다. 우리나라 국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끼어들기는 일상에 비속어를 섞은 모욕주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은 모조리 깎는 힘자랑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 밖으로 나가면서 경기장까지 벗어났습니다. 랩 배틀이었으면 실격감입니다. 노벨문학상과 빌보드 1위 곡,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우승이 모두 한국에서 나오는 시대에 국회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지 못합니다. 예산 정국을 맞아 단체 랩 방청이라도 하고 오길 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